그냥 계속 뭐 한 군데를 계속 보거나 이래서 막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척추나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걸어댕길 때 그때 아프지. 그리고 들어놓고 조금 집에서 일하고 그러면 좀 아프고. 노인성 질환이라 여겼던 척추 질환. 현대에는 잘못된 자세와 나쁜 습관으로 젊은 나이에도 척추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척추가 나빠지면 신경과 연결된 조직이나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건강한 척추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유건희 연세나무 원장과 우리 몸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초대석 윤고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현대인들의 척추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이라 여겼던 척추 질환이 젊은 층에게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건희 척추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척추 질환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척추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척추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의 기능으로서는 첫 번째 우리 몸의 기둥으로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그런 큰 기능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뇌에서 나오는 전신으로 퍼지는 그 신경을 뼈로서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보면 척추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게 척추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척추 질환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한 80%는 한 번은 요통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젊은 층으로 그 병이 옮겨져 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생활 습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업이나 아니면 오랜 시간, 장기간 앉아서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거의 그 운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요추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척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종류를 좀 설명해 주시죠. 척추 질환에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질환은 단순히 이제 허리를 삐는 경우, 요부염자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스크라고 하는 요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이제 고령에 있어서 생기는 요추간 협착증 등으로 세 가지로 크게 대변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이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거북목 증후군하고 목 디스크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 와서 흔히들 일자목하고 거북목 증후군을 많이들 호소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랜 동안 앉아 있어서 목 자체가 이제 굉장히 경직되면서 오는 현상으로서 엑스레이의 소견이지 그게 어떤 진단이나 질병은 아니고요. 일자목인 경우에는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목 디스크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연령대 상관없이 참 많이 계신데 허리 디스크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추측하는 이유는 그 직업을 분류를 해보면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사무직 근로자나 또는 운동을 잘 안 하시는 주부 여러분 또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인데 어린 학생들 거의 24시간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가장 큰 발생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게 허리에 많이 무리를 주나 봐요. 네. 물론 그 외상이라든지 교통사고나 다른 일로서 디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중이 체중을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가장 많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앉아 있을 때 어떻게 앉는 게 좀 디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앉은 자세는 의미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자세로 앉아 있다고 해도 잠시 앉아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가 평소에는 모르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중요한 사실이 대부분 디스크의 병의 특징인데요. 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환자들 스스로 증상이 없어지면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진단에 관심을 안 두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 허리 환자가 나중에 이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진행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네. 환자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요통 일단 허리가 아프면서 그다음에 엉덩이 쪽이나 골반 쪽 그다음에 네. 이제 다리 허벅지나 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종아리 쪽으로 당기는 증상이 있으면 디스크로 생각하는데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의 특징이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증상이 없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요. 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퇴행성 디스크를 또 많이 앓고 계시죠? 네. 퇴행성 디스크와 일반 디스크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렇죠.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 척추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네. 그 퇴행성 변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0,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냥 일반성 디스크라는 건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갑자기 다리 통증이 심해지거나 네. 또는 요통이 심해졌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30, 40대 분들도 퇴행 디스크 많이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글쎄 이제 30, 40대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게 대부분 디스크로 생각이 됐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그 디스크 연령대가 점점 그 젊은 연령대로 옮겨가고 있고요. 네. 30, 40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10대 청소년한테도 디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한테 발생하는 그 발생률이 최근 들어서는 논문에 의하면 5%까지도 치솟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 디스크는 정말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스스로 자기가 집에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가진단법이 잘못됐을 경우에 치명적으로 본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네. 가장 그 자가진단법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서 있는 자세에서 발 네. 뒤꿈치로 서서 발 뒤꿈치에 힘이 가는지 또는 발끝으로 서서 발끝에 힘이 가는지 또는 그럴 때 통증이 더 악화되는지 유무를 검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 뒤꿈치나 앞꿈치로 섰을 때 통증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척추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르신들이 이제 겪는 척추 질환은 그 젊은 연령층과는 달리 대부분 허리 통증이 동반이 안 되고 네. 주로 하지 쪽, 그러니까 다리 쪽 저린 증상이 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심지어는 허리 통증도 없이 다리 통증만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증상을 동반합니까? 네. 우선 요추관 협착증이라는 그런 네. 질환은 신경이 그 통로가 좁아지는 병으로서 증상의 특징은 허리 통증이 별로 없으면서 뭐 한 5분에서 10분 걸을 때마다 쉬어갈 정도로 다리가 심하게 저릴 때 굉장히 그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네. 가다 쉬다 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럴 때 협착증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협착증은 연령대가 좀 고연령대에서 많이 나타나나요? 네, 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허리에 그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관절이 커지기 때문에 네. 통로가 좁아지는 2차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늘 들으시는 얘기겠지만 네. 전문의하고 상의하라고 그러시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문의하고 상의를 안 하고 인터넷이나 주변 옆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경험 삼아서 하시는데 네. 뭐 대부분 크게는 이상이 없겠지만 잘못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네. 이 척추 디스크나 이 협착증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엑스레이인가요? 뭐 MRI, CT 촬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나요? 예, 협착증인지 급성 디스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네. MRI밖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인데 그 MRI 촬영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진단을 굉장히 늦게 발견하게 되고 진단 자체가 늦어져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많은 신호가 올 텐데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종류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무조건 수술이 능사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나 후유증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는 수술을 극복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치료 효과가 수술에 능가하는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네. 들어서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수술적 치료로 분류되는 질병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양하게 있겠는데요. 네.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라는 병인데 요추관 협착증이나 탈출증에서도 네. 일부 그 비수술적인 치료로 완치를 하실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디스크 내에 문제가 있을 때 고주파 열 치료라든지 기타 방법으로서 많이들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진료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비수술일 경우에는 입원 치료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시술 시간은 대부분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한 2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그냥 네. 집으로 퇴원하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시술 같은 경우에는 네. 입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고 곧바로 퇴원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꼭 수술해야 될 경우는 네. 우리 그 다리에 그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이 있는데 네. 감각인 경우에는 저리고 아픈 증상인데 그것만 갖고는 수술을 권유를 드리지 않고 있고요. 예. 운동, 다시 말하면 다리에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빠진다든지 또는 대소변을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네.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가 되면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수술에 어떤 합병증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합병증을 갖고 있나요? 수술에 대한 합병증은 네. 굉장히 다양하고 그 경중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합병증이라고 하면 그 운동신경에 장애를 줘서 네. 수술 후에 하지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주 흔한 합병증은 네. 수술 부위에 유착이 발생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남아있는 그런 유착증에 대한 그런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이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회복 기간 그리고 이제 재발률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단순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수술에 대한 그 재발률은 네. 거의 1%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진단만 됐고 그 진단이 정확한 수술이 됐다 하면 1% 미만이고요, 재발률은. 네. 그 다음에 재원 기간, 다시 말하면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 한 3일 정도만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하시면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 한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안정기간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질병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오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예방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습관이 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만 없앨 수 있다면 병원에 다시 찾으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허리 아프셔서 병원을 좀 다니셨는데요. 요즘에는 또 병원을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지셔서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허리가 좀 증상이 완화되면 병원을 안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척추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악화와 호전을 반복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치료를 중단하시거나 더 이상 검사를 중단하시게 되면 나중에 증상이 재발했을 때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네.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하셔서 그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대략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하시고 네. 그 밖에 이제 정밀 검사는 증상이 악화됐을 때는 반드시 해보는 게 안전하십니다. 네. 이 허리는 이제 수술의 방법도 있지만 비수술의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수술 방법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비수술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경막 박리술 또는 신경성형술, 그다음에 고주파 디스크 열융합술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요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경막 박리술인데 모든 환자가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만 정확하다고 하면 네. 수술의 효과 대비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너무 허리 척추술에 대한 홍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효과적인지 아니면 홍보적 목적이 있는지를 잘 구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허리의 상태에 맞는 수술법을 비수술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평소에 허리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은 하게 되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떤 평소에 예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척추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네. 학생들일 경우에는 40분이나 50분 정도 지나면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는 그냥 일어나서 서서 있는 자세를 유지해서 다시 앉는 걸로 반복을 하시고요. 네. 사무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자주 일어나서 허리를 부담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네. 가지는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때가 되면 운전을 굉장히 장시간씩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휴게실이나 이런 데를 자주 들르셔서 오래 앉아서 허리를 부담을 주는 그러한 자세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허리 말고 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인들의 목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저희 나라가 IT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는데요. 네. 요즘은 과거에는 학생들만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어디 대합실이나 가보면 온 전 인구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본인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너무 장시간 하거나 30분 이상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예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방법이라는 건 안 좋은 습관을 고쳐나가는 예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겠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운동으로서 이제 치료하시는 방법인데 네. 운동 요령은 통증이 있을 때는 절대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통증이 없을 때 평상시에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평지를 네. 걷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지 걷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좋은 운동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하고 계신 운동이든지.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는 의자에서 20분 이상을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서 허리를 풀어준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그런 자세를 피하고 있고요. 네.
목 디스크의 발생의 경우에 컴퓨터가 아주 직결되는데 네. 사무직 근로자들, 특히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다른 그 웹서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네. 혹시 일이 있으시더라도 중간에 일을 끊으셔서 나눠서 하시는 게 목 건강에는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관리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디스크가 그 척추 질환은 환절기에 굉장히 증상이 악화되는 영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척추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근육이나 인대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 그 근육이나 인대들은 그 차가운 그러니까 저온에서 굉장히 뻣뻣하게 굳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환절기에 운동을 하실 때는 주로 낮에 해 주시고 기온이 너무 떨어지는 새벽이나 저녁 때 시간은 피하시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인 만큼 정말 남녀노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척추 질환의 발생 원인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초대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